어디서 천박하게 겸상을 하려 들어? 바닥에 엎드려서 처먹어.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밥그릇이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애미 없이 자라서 그런가 가정교육을 못 받은 티가 나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 명절 음식 50인분을 혼자 차려낸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시어머니의 싸늘한 비웃음이었죠.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 남편은 한심하게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단 5분. 그 짧은 통화 한 번에 큰 소리 치던 시어머니가 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한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을 이끄는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했기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일에 치여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제가 짝사랑했던 대학 선배 강석준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다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의외로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한 가지 거셨어요. 제 배경을 숨기고 경비원의 딸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라고 조언하셨죠. 아마 아버지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이미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도 몰랐던 터라 그저 사랑 하나만 믿고 고집을 부려 결국 결혼을 강행했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자 비로소 진짜 세상에 눈을 뜨게 된 잔혹한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첫 명절이었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떴는데 시어머니 박계숙 여사가 이미 부엌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빨리빨리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니? 오늘 우리 집에 모이는 일가 친척이 50명은 되니까 바로 전부터 붙이렴. 혹시라도 늦으면 나한테 혼나는 거야. 그 한마디를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가서 앉으시더군요. 50인분이라니. 처음 해보는 양이었지만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 앞에 서서 동태전을 부치기 시작한 게 새벽 4시 반이었어요. 그때부터 배추전, 깻잎전, 호박전, 고기 산적까지 종류만 10가지가 넘었거든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빨간 점이 하나둘 생겨도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한번 부엌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저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새언니네 아빠가 보낸 한우 세트라는데? 경비원이라는 주제에 한우를? 수입산 사놓고 한우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이 거실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딸 첫 명절이라고 얼마나 정성껏 고르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때는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8시간을 꼬박 서서 요리를 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펜을 잡은 손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는데 그래도 상을 예쁘게 차렸어요. 전을 가지런히 놓고 나물 접시 색깔까지 맞춰서 올렸어요. 제 나름대로 이 집안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잠시 후 일가 친척들이 우르르 들어와 앉고 저도 구석자리에 겨우 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밥 한 숟갈이라도 뜨고 싶었거든요. 숟가락을 들어 국에 손을 뻗으려는데 갑자기 제 이마에 딱딱한 쇠붙이가 날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국을 뜨던 숟가락을 제 머리에 던진 거예요. 쨍 하는 소리에 친척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안에는 엄연히 질서라는 게 있어. 경비원 딸년이 또 어디서 감히 우리랑 겸상이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냥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밥그릇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흩어지고 국물이 제 치마 끝에 튀었어요. 천박한 것이 주제를 알아야지 바닥에서 처먹어.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애절한 눈으로 남편 석준 씨를 봤어요. 제가 도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석주는 제 얼굴을 본체만 채하며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엎어진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손으로 앞치마를 풀어서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잠깐 따라 나와. 석준 씨가 제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 전에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제 배경을 알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당분간은 신분을 숨기고 지내라고.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진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신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우이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카페 오픈하기로 한 거 건물 임대 계약이 해지됐다는데? 박계숙이 신우이 전화기를 빼앗아 확인하는 사이 밖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최고급 수트를 입은 아버지가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상견례 때만 해도 일부러 경비복을 입고 나오셨던 아버지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바닥에 엎어진 제 밥그릇과 치마에 튄 국물 자국을 따라 움직이다가 마지막엔 제 눈물 젖은 얼굴에서 멈췄어요. 아버지는 수트 단추를 풀지도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친척들이 수저를 내려놓고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계숙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수트를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경호원들을 보고 현관 밖에 세워진 차를 보고 다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사돈 어른? 그때 아버지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박계숙이 들고 있던 신우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희 아빠가 회장으로 계시는 재성그룹은 시댁에서 운영하는 그 중견기업에 원자재 납품을 맡기고 건물 임대 계약을 연결해주고 은행 대출 보증까지 서주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에겐 그야말로 숨통을 쥐고 있는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박계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두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그게 무슨...
경비원이 아니라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한 번 더 내려다보시고는 저에게 걸어오셔서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셨습니다. 그때 박계숙이 바닥에서 기어오더니 제 구두 앞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제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던 사람이요. 은서야, 아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렴. 그 모습을 보는데 상견례 때 아빠와 저희 겉모습만 보며 깔보고 무시하던 게 생각나 역겹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석준도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밥풀이 묻은 얼굴을 손등으로 대충 닦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은서야, 나는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나도 말리고 싶었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던 사람이 말리고 싶었다니. 아버지가 비서실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집안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안으로 정리해라. 대출 보증, 원자재 공급 계약, 건물 임대까지 전부. 예, 회장님. 박계숙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사돈어른, 그러시면 우리 회사 끝장입니다. 우리 석준이가 사위잖아요. 앞길을 막으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계숙은 자기 뺨을 양손으로 번갈아 때리기 시작했어요. 철썩철썩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친척들은 눈을 피했고 시누이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시다가 차갑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주었어.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는 얘기요. 그 한마디에 박계숙의 손이 멈췄어요. 뺨을 때리는 연기로는 안 되겠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녹음해 두었던 파일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폭언, 모욕, 인격을 짓밟는 말들이 전부 담긴 녹취록이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아버지에게 건네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선택했던 결혼은 실수였어요. 아버지가 녹취 파일을 확인하시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딸이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지 그 기록을 직접 듣고 계시는 거였죠. 아버지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법무팀에 연결해 오늘 있었던 일과 이 녹취록을 가지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도록. 저는 그 길로 아버지가 걸쳐주신 코트깃을 여미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탄 뒤 창문 너머로 시댁 현관이 보였습니다. 박계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강석주는 대문 밖까지 쫓아나왔다가 경원에게 가로막혀 서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고 그 풍경이 사이드미러 안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15년 전 저희 아빠와 재혼한 새어머니 오유라였어요. 오유라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지훈아, 엄마야.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만나자. 이혼 재판 날이 밝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기자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재판이 그렇게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법정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맞은편 자리에 앉은 박계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명절 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변호사가 5명이나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보통 이혼 재판에 변호사를 5명씩 데려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기다 아버지의 계약 파기로 인해 순식간에 부도 직전의 상황이 되어버린 시댁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강석준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원고 한은서 씨의 결혼 기간 중 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건네받고 눈을 의심했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식당. 제가 한 번도 쓴 적 없는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전 남편 강석준이 사용했던 카드 내역이었죠. 재판장님, 제 아내가 결혼 생활 내내 사치와 허영으로 집안 살림을 거덜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걸 참고 또 참았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새벽 4시부터 50인분 전을 부치던 사람이 사치를 부렸다니. 손등에 기름 자국이 남아있던 사람한테 허영이라니. 저는 변호사를 통해 즉각 반박했지만 조작된 서류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뒤였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법정 밖에서 터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기자 한 명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은서 씨, 시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기자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인터넷 뉴스 첫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었어요. 베일에 감춰져 있던 재성그룹의 첫째 딸, 시댁의 상습 폭행. 이런 제목이었죠.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었죠. 그날부터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재벌딸의 갑질이라는 말이 퍼졌고 재성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서 현관문도 제대로 못 열었어요. 며칠 뒤 박계숙이 방송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아이가 진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리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회사가 망하진 않았을 텐데. 텔레비전 화면 속 박계숙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명절에 제 밥그릇을 발로 걷어찬 그 입으로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어머니 오유라가 재성그룹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사님들, 부끄럽지만 제 딸아이의 문제로 그룹 전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태 압박이었어요. 오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사면 초과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론이 저를 짓누르고 안에서는 새어머니가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신적인 압박을 받으시며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재판부에 증인 신청이 하나 들어온 거죠. 이름은 김수진. 강석준과 결혼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였습니다. 김수진이 증언석에 섰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3년간 그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박계숙 씨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한 적이 없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고 제가 자궁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쓸모가 없어지니까 하루아침에 내쫓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김수진은 박계숙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박계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피고 측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감치하겠어요. 박계숙이 변호사에게 끌려 앉았어요. 강석준은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여자가 나타나 모든 걸 증언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결국 재판부는 시댁 측이 제출한 카드 내역서와 진단서에 대해 정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분명했어요. 카드 내역은 조작이었고 진단서는 허위였습니다. 1차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은서야, 이제 제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제자리를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 본부장 자리가 비어있어. 네가 맡아라. 이제 당당하게 너 자신을 위해 살아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명절에 바닥에 엎어진 밥그릇을 내려다보던 그때보다는 훨씬 단단해져 있었죠. 복귀 첫날 재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기획실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이미 새엄마 오유라의 측근들이 주요 자리를 전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기획실장, 팀장, 과장까지 죄다 오유라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 사람들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대놓고 불쾌한 얼굴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기획실장을 불렀습니다. 지난 분기 사업 보고서와 내부 결제 기록 전부 제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본부장님, 그 자료는 기존 결제 라인을 통해서 제가 결제 라인입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려요. 기획실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말대꾸는 못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저는 느꼈어요. 새엄마가 이 회사 안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요. 그런데 저 혼자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서재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혁 오빠? 성민영이 거기 있었죠. 어릴 때 제가 친오빠처럼 따르던 그 사람이었지요. 제 친엄마가 살아계실 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셨거든요. 그때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가 민혁 오빠였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고 저랑 민혁 오빠는 거의 남매나 다름없이 자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민혁 오빠의 학비며 생활비며 전부 뒷바라지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성그룹 전담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은서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어린 시절 엄마가 살아계시던 때로 저를 데려다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기침을 한번 하시고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민혁이한테는 예전부터 부탁해둔 일이 있었다. 내가 네 엄마와 동생을 너무 믿었는지 어느새 회사에 그들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더구나. 회장님 지시로 오유라와 한지훈에 대해 모아둔 자료들입니다. 민혁 오빠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해외에 세운 유령회사 서류, 그 회사를 통해 빠져나간 재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 그리고 한지훈 명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까지. 오유라 여사와 한지훈 씨가 해외 유령 회사를 세워서 재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여기 한지훈 씨가 회사 공금을 빼돌린 정황도 있고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손이 떨렸어요.
새어머니와 의붓 동생이 아버지의 회사를 이 정도로 좀먹고 있었다니. 이걸 3년이나 알고 계셨으면서 아빠는 왜 가만히. 조심스럽더구나. 좋든 싫든 우리 가족으로 얽혀있고 우리가 내뱉는 가벼운 한마디가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테니까.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알면서도 참고 계셨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영 오빠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어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여기?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제 친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회사를 크게 키우기 전이었거든요. 이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 셋이 살았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시면 엄마가 저를 업고 골목을 걸으시던 그 길이었습니다. 은서야, 네 아버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분이야. 맨손으로 재성그룹을 일으킨 분이고 그 회사를 남한테 빼앗길 수는 없잖아. 저는 골목 끝에 서서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빨랫줄이 걸려있던 마당, 엄마가 화분을 놓던 창틀, 전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만든 것, 엄마의 기억이 담긴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저는 밤새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오유라의 공작으로 등을 돌린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숫자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회사의 수익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 사업 기획안을 완성해서 다음 이사회에서 발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뜻밖의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박계숙이었어요.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끊은 뒤로 처음이었는데 문자가 아니라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은서야, 나다.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만나줄 수 있겠니?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고 결국 박계숙은 전화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내용은 새어머니 오유라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혼 소송에서도 지게 되었고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게 생기니까 이번에는 저한테서 살 길을 찾으려는 거였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계숙의 제안이 무엇이든 그건 다음 이사회에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사회 날이 밝았어요. 재성그룹 본사 대강당에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하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준비해 왔으니까요. 대강당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오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여유로운 미소까지. 마치 오늘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의붓 동생 한지훈이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오유라가 저를 보더니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어린애가 무슨 발표를 하러 왔나 그런 눈빛이었죠.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고 먼저 제가 신규 사업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사업 구조의 문제점, 새로운 수익 모델, 3년 안에 달성 가능한 수치까지 꼼꼼히 짚었어요. 이사진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들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두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그건 민혁 오빠가 3년간 모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해외 유령 회사의 설립 문서, 재성그룹 핵심 기술이 빠져나간 경로, 그리고 한지훈 명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 대강당이 술렁이었어요. 오유라 이사님과 한지훈 실장이 해외 유령 회사를 만들어 우리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왔습니다. 여기 한지훈 씨가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기록도 있습니다. 한지훈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성민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해당 유령 회사의 등기부 등본, 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기술 유출 경위를 담은 내부감사 보고서까지 전부 원본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리에서 원본 대조가 가능합니다. 한지우는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하더니 옆에 앉은 오유라를 돌아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오유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서야, 네가 뭘 꾸미든 이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는 없어. 저는 오유라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계숙이 전화로 저한테 털어놓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유라가 이혼 소송에 자금을 대고 거짓 진단서와 카드 내역 조작을 사주했다는 증언, 그리고 일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막대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과 이 일이 잘 돼서 저 아버지가 추락하면 그 자리를 약속한다는 내용까지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이 대강당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제가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박계숙이 이사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진단서도 그쪽에서 만들어준 거고 카드 내역도 그쪽에서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큰 돈을 주기는커녕 결국 우리 집안은 쫄딱 망했다고요.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진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유라에게 쏠렸습니다. 오유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니년이 감히? 이거 다 조작이야.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꾸며낸 거라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의장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장님, 오유라 이사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오유라가 자신의 편이라고 자신했던 이사진들의 손이 하나둘 해임 찬성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증거를 보고도 오유라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어요. 오유라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쥔 채 대강당을 둘러봤습니다. 방금까지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전부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오유라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등받이를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 오유라는 아들의 부름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가방을 집어들고 대강당을 나갔어요.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은서야. 민혁 오빠가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을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민혁 오빠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
그 말에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명절에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지금 이 조용한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 이 순간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소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서재에 앉아 계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했던 거, 무서웠던 거,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그날 아침은 유난히 평온했어요. 이사회 이후로 회사 분위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아버지의 안색도 한결 나아지신 것 같았거든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 댁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방금 구급차로 이송되셨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차키를 잡은 손이 떨려서 시동을 3번이나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20년처럼 느껴졌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머리로는 알아듣겠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위중하시니 당분간 면회는 어려워요.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서재에서 차를 드시며 웃고 계셨던 아버지가 유리문 하나 너머에서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어머니 오유라가 나타났어요. 회사에서는 쫓겨났지만 여전히 제 아버지 한만수 회장의 아내였죠. 세상에,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를 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오유라는 병원 측에 자신이 한만수 회장의 배우자라며 보호자 권한을 주장했어요. 그러더니 의료진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 면회는 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외부 스트레스가 회복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병원 사람들은 오유라의 말 한마디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이에요. 아버지 면회를 못하게 하다니 이게 무슨... 은서야, 가족끼리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아버지 건강을 생각하면 지금은 내 말을 따르렴. 결국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문 하나 너머에 계신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오유라가 미리 연락을 돌린 게 분명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 쓰러지신 게 최근 이사회에서 갈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부장님의 경영권 탈환이 회장님 건강을 해친 거 아닙니까? 하나같이 제가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든 것처럼 묻더라고요. 아마도 새어머니가 미리 포섭한 기자들이었겠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이 흘렀어요. 그 다음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유라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하루 만에요. 성민이하고 오빠에게 연락했더니 오빠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은서야, 나도 지금 꼼짝을 못해. 오유라 쪽에서 나한테 변호사 비리 혐의를 걸어서 조사를 받게 됐어. 오빠까지?
걱정 마. 그냥 시간을 끌어보려는 터무니없는 혐의라 금방 풀릴 거야. 그보다 너 혼자 버틸 수 있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저와 민혁 오빠를 동시에 묶어놓고 그 틈에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거였어요. 그 일기장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제 친엄마가 돌아가셨던 일까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데 아버지의 고단함이 느껴져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일기장을 덮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민혁 오빠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넣었어요.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오빠는 제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오빠,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매일 아침 드시던 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차 성분을 검사해 볼 수 있을까? 그래, 알겠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설 검사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보자. 저는 곧장 아버지 댁에 남아있던 찻잔과 찻잎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박계숙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기가 막혔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 알고 계시죠? 나는 몰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경로로 알게 되면 그때는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계숙이 한참을 고민하더군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 가사 도우미로 잠입시킬 수 있는 신분이 깨끗한 사람을 한 명 알아봐 달라고 했었어. 나는 그냥 소개해주는 역할만 했고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예상은 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사설검사 기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찻잎에서 검출된 성분이 장기간 소량 섭취하면 호흡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분노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민혁 오빠한테 결과를 전달했고 오빠가 곧바로 움직여줬어요. 오유라가 약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가사도우미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까지 박계숙의 증언과 대조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완성했습니다. 오유라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가 이틀 뒤에 열렸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동생인 한지훈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는 자리였죠. 거기에다 위조한 유언장까지 준비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안에 모든 걸 뒤집어야 했죠. 이사회 전날 밤 저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 앞에 잠깐 들렀어요. 중환자실에는 여전히 들어갈 수 없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내일 본사 대강당으로 향할 거예요. 이사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 앞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어요. 건물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로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대강당 문을 열기 전에 저는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만져봤어요. 보고서, 녹취록, 그리고 경찰에 미리 전달해둔 고소장 접수 확인서, 전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 사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앞 의장석 바로 옆에 오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오유라 뒤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는데 어색하게 넥타이를 고쳐매는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오유라가 저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제가 올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은서야, 오늘은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이사진 쪽 빈자리에 앉았어요. 오유라가 서류 한 장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아버지의 서명이 적힌 유언장이라며 한지훈을 차기 회장으로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죠. 회장님의 뜻에 따라 아들 한지훈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한지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여 보였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유언장 위조된 겁니다. 오유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은서야, 중요한 자리란다. 네가 함부로 입을 열 상황이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이사진들에게 돌렸어요. 민혁 오빠가 확보한 필적 감정 결과였습니다. 전문 감정기관에서 아버지의 실제 서명과 유언장의 서명을 대조한 보고서였는데 결론은 명확했어요. 서명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작성됐다는 거였죠. 이사진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님들, 유언장 위조보다 더 심각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화면을 띄웠어요. 사설 검사 기관의 약물 분석 보고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매일 드시던 차에서 호흡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이사 한 명이 안경을 벗고 화면을 다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계숙이 전화로 제게 털어놓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오유라가 나한테 가사 도우미를 한 명 구해달라고 했어. 신분이 깨끗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회장님 댁에 들여보낸 거야. 녹음이 끝나자 대강당의 정막이 흘렀어요. 이사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어요. 민혁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민혁 오빠 뒤로 경찰 수사관 3명이 함께 서 있었죠. 유언장 위조에 가담한 관계자의 자백 진술서와 필적 감정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경로에 대한 수사영장도 발부되었습니다. 오유라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의장석 탁자를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내 남편한테 내가 왜 그런 짓을... 한지훈이 어머니 소매를 붙잡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진짜로 그런 거야? 오유라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그때 대강당 뒤쪽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보더니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가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대강당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색이 많이 창백하셨고 몸도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제가 아는 그 아버지 그대로였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언장을 들먹인 게 누구야? 오유라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아버지가 살아서 의식이 돌아와서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이사진들 앞으로 천천히 밀며 말씀하셨어요. 오유라와 한지우는 오늘부로 재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직함과 권한을 박탈한다. 그리고 내 딸 한은서에게 경영 정권을 위임한다. 이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새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오유라 씨, 살인미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오유라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대강당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수사관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오유라는 발버둥을 쳤어요. 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대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한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어머니가 끌려나가는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경찰이 떠나고 대강당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이사진들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사님들, 재성그룹이 지금까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더 투명하고 더 바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하나 둘 퍼져나오더니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병원차가 대기하고 있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서야, 잘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민영 오빠가 멀찍이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오빠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눈물 젖은 얼굴로 웃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아버지가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노을이 고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걸렸어요. 오유라는 살인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계숙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박계숙은 자기는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울부짖었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원까지 2달이 걸렸어요. 약물이 몸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날이 갈수록 안색이 돌아오시고 병원 복도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됐을 때 저는 그제야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민혁 오빠와 셋이서 병원 로비에 나란히 섰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얼마 뒤 저는 재성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취임식은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 앞에 서서 한 가지만 약속했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집안 출신이든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지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리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인사제도를 뜯어고치는 거였어요. 오유라가 있던 시절에 자리를 꿰찬 사람들을 정리하고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업무 능력과 인격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올렸어요. 공장에서, 물류창고에서,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의 급여와 복지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분들의 자녀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사업도 직접 만들었죠. 제 전남편이자 첫사랑이었던 강석준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재성그룹과의 계약이 전부 끊기면서 시대회사는 부도가 났고 강석준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동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딱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셨어요. 퇴원 이후로 건강을 돌보시며 조용히 지내셨는데 가끔 제가 찾아뵈면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시곤 했습니다. 네 엄마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 말씀에 코끝이 찡했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안 계신 자리를 아버지와 민혁 오빠가 함께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설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0인분의 전을 부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와 민혁 오빠 셋이서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명절에 이렇게 쉬어보는 건 처음이구나.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회장님, 저는 매년 끼워도 되는 겁니까? 네가 빠지면 누가 운전하냐? 셋이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저녁, 민혁 오빠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차에서 내려보니 우리가 어릴 때 친엄마와 함께 자주 가던 그 국밥집이었어요. 간판 글씨는 바랬지만 가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 아직 있더라. 우리 어렸을 때 네 엄마가 항상 국밥 곱빼기를 시켜주셨잖아. 오빠는 맨날 깍두기를 4접시나 먹었잖아. 그때는 진짜 배가 고팠으니까 우리는 나란히 앉아 국밥을 시켰어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데 그 맛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민혁 오빠가 국밥을 먹다 말고 저를 보더라고요. 은서야, 응? 잘 해낸 거야. 너 진짜 잘했어. 그 한마디가 거창한 축사보다 더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웃으며 국밥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가게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한강변을 따라 걷는데 노을이 강물 위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혁 오빠가 걸음을 멈추더니 강 쪽을 바라봤어요. 은서야, 나 할 말이 있어. 또 뭔데 오빠? 앞으로도 네 옆에 있어도 되겠어?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강물 위로 번지는 노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건 내가 할 말인데. 민혁 오빠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노을빛이 우리 둘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진짜 천박한 건 신분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마음, 그게 천박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가장 아픈 방법으로 배웠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찔한 사건들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50인분의 전을 부치고 밥그릇이 발에 걷어차이던 그 명절 아침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은 바닥을 찍어야 비로소 올려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마에 숟가락이 날아오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앞치마를 두르고 참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배경을 보고 함부로 대할 때
그건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든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놓지 마세요. 견딘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겸상을 하려 들어? 바닥에 엎드려서 처먹어.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밥그릇이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애미 없이 자라서 그런가 가정교육을 못 받은 티가 나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 명절 음식 50인분을 혼자 차려낸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시어머니의 싸늘한 비웃음이었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 명절 음식 50인분을 혼자 차려낸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시어머니의 싸늘한 비웃음이었죠.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 남편은 한심하게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단 5분. 그 짧은 통화 한 번에 큰 소리 치던 시어머니가 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